전통 반도체 수요와 AI 수요가 계속 맞물리게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숫자로 찍히면서 내후년에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까지. 그래서 내년도가 확실히 반도체 주가는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기아나 현대차는 25년까지 그냥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네이버는 좀 일단 바닥은 찍었고 카카오는 바닥은 찍은 상태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자, 이사님과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내년 시장 전망을 또 해야 되니까 2024년 전망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길래? 바빴죠. 근데 회사 업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외부 활동도 그렇게 많이 못했고요. 네. 많이 못했고 또 이제 연말에 또 자료 만드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강연회 같은 것도 준비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좀 바쁘게 이래저래 지냈고 책을 마무리 짓느라고 결정적으로 그때 기억나세요? 그 3년 전에 책 빨리 한 권 더 쓰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그쵸. 드디어 제가 드디어 이번에 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짐은 탑 7 시즌2 시즌2 두 번째. 두 번째 책이 나왔네요. 네. 자, 우선 일단은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주셔요. 요즘엔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았죠? 네, 요즘에 뭐 주식시장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코스피도 괜찮고 뭐 미국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배경은 10월까지 안 좋았다가 11월부터 이제 미국의 금리가 꺾이면서 물가가 안정화되고 또 그러면서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 한다라는 이제 발언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이 환호를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좀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왜냐면 원래 내년 4분기에 금리 인하 예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 3월로 당겨지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환호를 했고 또 유가 빠진 것도 되게 긍정적이었고 빅7 미국의 이 기업들의 주가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또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 경제도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이제 몇 개 딱 겹치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왔고 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약간 늦긴 했지만 뒤따라서 갔고 또 한국의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연말마다 그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그렇죠. 그게 이제 50억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시장은 좀 알고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좋은 뉴스들 나오면서 어쨌든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11, 12월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3분기 조금 조심하고 4분기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일단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거고요. 금리 인하는 하는데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유가도 계속 안정화돼 있고 달러는 낮아질 거고 금리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게 보면 이 조합에서 지수가 좀 많이 오른 걸 제외하면 크게 빠질 만한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올 만한 요소는 당장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은 좋거든요, 기업들의. 그래서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막 뭐 급등한다 이거보다도 좀 안정적인 강세장이 뭐 종목 장세도 펼쳐지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왜 3분기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공매도가 이제 7월부터 아마 해제가 될 거예요, 금지된 게. 일단 이제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 뭐 그 부분도 있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한참 이제 선거 막 캠페인 하고 있겠죠. 근데 그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바이든이 또 지금 보니까 트럼프도 한 여성 후보인가요?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와가지고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마 내년 7, 8, 9월이 좀 커질 것 같아서 그럼 사람들이 좀 관망하려고 그러겠죠.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상반기에 미리 반영하지 하반기에 금리 인하 많이 하는 거는 이미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러죠? 금리 모멘텀도 하반기에 소진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모멘텀이 좀 상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상반기 좋고 4분기에는 그래도 3분기 조정 좀 딛고 나면 4분기에는 이제 선거 끝나니까 좀 불확실성 해소되고 하면서 그리고 25년도는 또 반도체가 가장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예. 업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4분기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 일단 뭐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하지만 3분기만 조금 조심하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 3분기 조심하고 4분기 괜찮을 것 같다 하셨는데 1, 2분기는요? 1, 2분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 2분기 좋은데 3분기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보통 6월 중순부터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7월부터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걸 알고 있으면 미리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매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6월 중순부터 한 7, 8, 9월까지는 조금 증시가 이렇게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좀 어쨌든 좋은 장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에는요?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 및 주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올해 벌써 내년 걸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5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사실 반도체가 오른 거는 실적이 좋아서 오른 거 아니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올해 적자인데 내년 좋을 걸 지금 미리 반영한 거고 그럼 내년에는 결국엔 그 숫자가 우리가 예상한 만큼 나와야 되겠죠. 근데 나올 것 같고 마이크론 CEO도 25년이 훨씬 좋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AI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이 했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대가 열렸고 그게 뭐 1, 2년 하다 말 지금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주로 이제 엔비디아만 효과를 봤다면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인텔도 반격을 하거든요. 이제 엔비디아에 대적하는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는데 반도체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메모리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좋은 모멘텀. 거기다가 전통 반도체 있잖아요. 뭐 여기 스마트폰, PC 여기도 내년에는 적어도 이게 이 미국의 그러니까 주요 전망기관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내년에 PC나 이런 스마트폰이 최소 5% 이상은 성장할 것 같다. 그럼 올해보다는 방향이 좋아지는 거죠. 전통 반도체 수요와 AI 수요가 계속 맞물리게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숫자로 찍히면서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내후년에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까지. 그래서 내년도가 확실히 반도체 주가는 저는 더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런 건 좀 걱정이 되죠. 25년도가 만약에 최고면 주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피크아웃이잖아요. 근데 그게 25년도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25년도 상반기가 최고다. 전망이. 그러면 24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24년 그 말부터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근데 25년도 하반기까지가 좋고 하반기에 만약에 피크아웃을 찍는다. 그럼 25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내년 하반기 돼가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의 반도체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랑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예,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요즘에 뭐 삼성전자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신고가가 좀 나가지고 7만 지금 거의 7,000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8만 전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 지금 물려 계시는데 저는 뭐 충분히 내년에 뭐 8만 전자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 이제 관건은 적어도 최고점 이 9만 전자를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내년에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삼성전자한테 유리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메모리도 좋아지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TSMC보다는 조금 밀린다고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잖아요. 세계 2위. 근데 많은 지금 반도체 회사나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줄 업체는 지금은 뭐 TSMC가 많긴 하겠지만 삼성도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내년에 파운드리 쪽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같이 가는 사이클. 옛날에 아마 이때 9만 원 갔을 때도 이때 메모리도 좋았는데 이때는 사실은 파운드리 기대감이 되게 컸거든요. 아, TSMC 쫓아가겠지. 근데 물론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실제로 좀 쫓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저는 뭐 9만 전자, 8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8만 전자를 보고 할 거면 지금 주식 팔아야 되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년에 한번 9만 전자까지 한번 도전하는 그런 좀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 볼 때 PBR로 많이 보거든요. 요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5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 지금 이제 아직 중간도 못 갔어요.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아직은 삼성전자가 비싸지가 않아요. 그 9만 전자 가면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빨간색. 그러니까 9만 전자까지 갈 여력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좀 다른 게 올해 그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이 있잖아요. HBM. 그래서 주가 보시면 여기 위를 다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삼성보다는 내년엔 좀 부진하지 않을까. 뭐 안 좋다가 아니라 올해 사실 올해 주가가 80% 올랐거든요. 하이닉스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정보 좀 근처까지 다 네, 왔잖아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년에 또 막 이렇게 가기는
네.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년에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뜨거웠던 섹터는 사실 2차 전지잖아요.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내년도에는 하반기는 업황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하반기는. 근데 이제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있고 지금 리튬 가격도 많이 변동성이 있고 지금 뭐 테슬라도 전기차 좀 잘 모르겠다. 저번에 실적 발표할 때 언급한 게 금리 때문인데 어쨌든 이제 전기차가 예전만큼 많이 안 팔리잖아요. 예, 예전에 한참 잘 팔리다가 성장도 많이 둔화가 됐고 또 문제가 중국의 배터리가 너무 공급 과잉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CATL도 주가가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세계 1위 기업인 CATL도 지금 막 신저가 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배터리 업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중국의 배터리 공급이 너무 많은 게 지금 10개 만들면 그 중에 3개가 저 공장 가서 저 먼지 쌓이는 그 재고로 쌓여 있는데요. 안 나간대요. 그만큼 재고가 많은데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경제공작 회의를 했는데 했던 얘기가 배터리를 찝어가지고 공급 계약해야 되겠다. 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공급 과잉 상태죠. 그래서 그게 해소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들 그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의 배터리가 너무 공급이 크니까 그럼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피해보고 있는 쪽이 어디냐 유럽이 좀 안 좋아요. 원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북미는 중국이 못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럽도 큰 시장인데 유럽에서 지금 CATL이 LG 엔솔을 거의 따라잡으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배터리를 그쪽에 공급하는 거죠. 공격적으로. 근데 가격을 좀 낮추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게 실제로 데이터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지금 매출, 그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중국의 그런 좀 수출, 좀 밀어내기식 수출이 아닌가라고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시간이 이게 뭐 당장 내일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은 걸리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업황은 조금 부진할 것 같고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좀 리튬 공급 과잉도 완화되고 배터리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서 또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의 그 전기차가 신차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내년 하반기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는 좀 시간을 갖고 내년 1분기까지는 천천히 저는 뭐 내년 하반기하고 내후년에 좀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좋아진다면 이번 조정 구간은 또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권유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2차 전지를 투자를 하신다면 전해액이나 분리막 회사들이 좀 낫지 않나. 왜냐면 이번에 미국에서 우려 왜곡 집단 발표했는데 거기에 중국이 들어가 있지만 배터리 부품에 분리막하고 전해액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회사들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중국산 쓰면 보조금 못 주고 또 특히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 뭐 만약에 전해액 얼마, 그 다음 분리막 얼마 해가지고 만드는 비율만큼 또 보조금도 추가적으로 줄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중국은 못 들어오고. 중국과 한국이 배터리만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분리막과 전해액을 사실요, 중국이 더 앞서고 있어요. 점유율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근데 그들이 못 들어온다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하고 25년을 좀 생각하시고 내년 1분기까지 천천히 주가 급락할 때마다 뭐 이런 전해액이나 분리막 회사들은 조금씩 이렇게 분할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좀 시계열을 좀 길게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해액이랑 분리막 관련 회사들이 뭐 예시 회사들은 어떤 데가 있나요?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 세계 4위 전해액 회사가 엔캠이라고 있어요. 이제 엔캠이라는 기업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요새 좀 주가가 그래서 좀 미리 오른 감은 있거든요. 2차전지 다 안 좋은데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꽤 올랐죠.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미국에 실제로 공장이 있어요. 이미 공장을 갖고 있고 계속 증설을 하니까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번에 올해 고점이 여기거든요. 근데 배터리 회사들 주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기업만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건 그런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이제 이 기업이 그렇다고 여기를 뚫을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배터리가 주도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 회사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삼성 SDI에 주로 공급하는 회사가 WCP라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분리막 회사예요. 근데 주로 삼성 SDI에 좀 공급을 해요. 근데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뭐 실적도 좀 분리막 회사들이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들도 미국에 아마 공장이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공장을 아마 증설을 해서 가게 된다면 수혜를 받는데, 다만 그러니까 분리막 회사들이 공장 짓는데 이게
공장이 지금 당장 져지는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는 좀 전액이 더 우선 아닌가. 왜 전액 아까 엔캠이나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있고요. 동아기업, 덕산테코피아 있거든요. 이 중에 엔캠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미 지금 공장이 있어요. 있고 동아기업하고 덕산테코피아는 동아기업은 내년, 덕산테코피아는 25년도에 미국에 공장이 완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전해액이 먼저 수혜를 받겠죠. 일단 공장이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해액 쪽을 좀 일단 우선순위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코프로 BM은 어떤가요? 요즘에 주가는 뭐 이제 바닥은 찍은 거는 같은데 보시면 이게 더 떨어지진 않고 있네요. 박스권인데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시겠지만 10월에 바닥 찍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그렇죠. 아예 못 간 거죠. 사실은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거고 네. 소외받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그때 한번 그 뭐죠 삼성 SDI에 대규모 공급 계약 그쵸. 그래서 한번 더 좀 에코프로보단 좋았는데 역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에서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7월 달에 이쪽 기업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최고의 주도주인 이 두 개 기업은 올해 7월에 좀 너무 오버슈팅을 했죠, 사실. 그때 좀 약간 이제 너무 급등했던 데에 따른 좀 휴유증, 또 최근에 업황부진 이런 게 겹쳐가지고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 행제는요? 포스코도 퓨처엠이랑 올해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홀딩스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네, 제일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날 그 기억나시죠? 공매도 그때 이제 네. 그 금지한 다음에 상한가 예, 갔다가 이제 그 후로는 주가가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기업들의 특징은 빠지진 않아요. 급락은 아닌데 가질 못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엔캠이라든가 일부 제이오 같은 기업들이 이게 이제 그 도전제라고 이제 그 양극재에 들어간 도전제 만드는 기업인데 이런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건 있는데 몇몇 극소수 기업 제외하고는요. 퓨처엠도 비슷한가요? 포스코 비추엠도 좀 비슷해요. 올해 성과 좋았던. 네, 그죠. 그냥 좀 정체돼 있죠. 대부분은 좀 주도주들은 좀 정체돼 있는. 근데 이때 주가들이 워낙 좀 오버슈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상반기 때는 굉장히 주도주 역할을 네, 했는데 또 4분기 때는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 좀 약한 흐름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오르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섹터들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요즘 어떤가요? 네이버가 상당히 좀 괜찮아. 네. 카카오도 좋았죠. 근데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저번에 한번 주가 빠지고 나서 요즘에 어쨌든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미국과 한번 이제 견줄 만한 그런 AI를 내놨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보완할 게 많이 있지만 한글 데이터는 정말 강하니까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올해가 광고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네이버가 실적이 뭐 역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광고 경기도 좀 살아나고 왜냐면 일단 수출 기업들의 내년 실적이 좀 개선되면 이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또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이버도 올해보단 내년이 또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네이버는 좀 일단 바닥은 찍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여기서 크게 가기 위해선 결국 그 생성형 AI 이번에 출시한 네이버 검색 Q라든가 하이퍼클로버 X가 어쨌든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이 주주분들한테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내년의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기대감은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뭐가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사실. 카카오는 정말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뭐 37,000원까지 빠졌는데 그랬다가 올라간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가 일단 그래도 아까 네이버랑 비슷한 게 내년에는 카카오가 실적이 좀 플러스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들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카카오 보시면 지금 역성장하거든요. 작년이 5,80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올해가 4,750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마이너스 나니까 안 좋은데 내년엔 6,100억. 그러니까 내년 전망은 적어도 올해보단 좋고 내년에 물론 이거 애널리스트 추정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실적은 역대 최고입니다. 2021년도 5,900억이잖아요. 요걸 딛고 내년에 6,100억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적은 좀 내년에 한번 기대해볼 만 하겠다. 요거랑 두 번째가 저도 그렇고 그때 이제 예전에 김 작가님하고 이제 방송할 때도 우리가 카카오 못 간 이유에 대해서 경영진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잖아요. 신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범수 의장도 그렇고 뭔가 좀 카카오가 이제 바뀌려고 하나? 임원들도 그렇고 뭔가 좀 바뀌려는 액션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한번 좀 바뀌는 거 한번 기대해보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사실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임원진들이 크게 바뀐지도 모르겠고, 뭔가 쇄신한다고는 하는데 진짜 쇄신한 뭔가 지금 결과물이 아직 없거든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회의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주주분들한테 뭔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주가 지금 55,0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려면 실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나 투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카카오가 지금. 뭐 이거는 김범수 소장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진짜 쇄신한 회사의 전략 변화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주주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좀 설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나올 때까지는 저는 좀 당분간 카카오는 바닥은 찍은 상태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어쨌든 바닥은 좀 찍었다. 라고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주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네, 저도 괜찮게 보는데 네. 조선주들은 일단 좀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다시 좀 회복은 됐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한번 보시면 한참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네,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딩 했는데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뭐 LNG선 수주도 있겠지만 요즘에 암모니아 선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데 암모니아 운반선도 수주가 잘 되고 있고 또 내년에 환경 규제가 있어서 배를 약간 이제 강제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수요도 있겠고 그리고 2년 전부터 2022년부터 배 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비싼 선박들이 이제 실적에 언제 반영되냐면 보통 2년 후에 반영됩니다. 배를 이제 만들고 나서 그게 이제 22년도에 고가 선박들이 24년에 투입이 되겠죠. 네. 그럼 내년에는 실적이 드디어 좋아지는. 사실 조선업체들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실적이 보세요. 다 마이너스예요. 안 좋죠.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 적자. 올해 이제 간신히 1,300억 흑자인데 내년이 6,600억이고요. 이게 현대중공업입니다. 내후년이 1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진짜로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뭐 이 전문가분들이 내년도엔 숫자와 수주가 같이 좋아지는 사이클 네. 같아서 조선주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이 사이클이 25년까지 가는 게 약간 이제 반도체랑 비슷하죠. 그래서 내년에도 조선업종 좀 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비슷한 그림일까요? 예, 비슷한데 삼성중공업은 이게 자꾸 막 소송 이슈가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주가 올라가다 뭐 변동성 보이긴 하는데 이 삼사는 똑같아요. 거의 수주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저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비슷한 궤적으로 갔고 하나오션은 이제 하나그룹에 편입되고 나서 어쨌든 이제 유상자도 했고 좀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 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지난주였던가 1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잠수함 한 척을 수주했는데 그게 배값이 1조가 넘어요. 한 척에.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조금 다른 게 일반 상선도 잘하지만 방산도 잘한다는 거. 그게 좀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올해 너무 성과가 좋았어요. 여기서 3배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래서 하나오션은 좀 주가 반등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이나 좀 현대중공업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예. 단지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 좀 올해 좀 산이 높았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섹터는요? 건설은 뭐 사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야 되는 게 중동만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는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뭐 국내 건설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뭐 중동에 지금 뭐 사우디도 그렇고 빈살만도 그렇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이번에 물론 전쟁이 나긴 했지만 이쪽이 지금 원유 의존도를 탈피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저는 지금 주가는 이제 좀 수주가 예상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연됐던 수주가 다시 잡힐 것 같고 특히 중동에서 수주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니까 국내 건설 경기 리스크도 전혀 없고 그런 면에서 중동의 어떤 이제 그 투자 사이클과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건설사 쪽에서는 사실 이제 국내 내수가 지금 안 좋잖아요. 주택 경기가 뭐 지금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 리스크는 많이 완화됐지만 지금 얼마 전에 그 태영건설인가요? 막 뭐 PF 부도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아시겠지만 태영건설 때문에 한번 또 건설주들이 좀 한번 휘청했거든요. 근데 뭐 부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요새 이 중소건설사들 PF 리스크가 다시 좀 약간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 건설사는 현금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PF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금리가 지금보단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이 끝나면 대형사들은 버틸 체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25년도에는 건설사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뭐 좋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착공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일단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하반기하고 25년으로 갈수록 좋아질 것 같고 이 건설회사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DLNC가 좀 오른 편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뭐 GS건설도 말할 것도 없고 GS건설은 그때 사고도 한번 났었고 너무나 지금 안 좋게 빠져 있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다들 지금 한마디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섹터입니다. 그냥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데 저는 일단 대형 건설사 위주로는 내년 하반기를 보면서 조금씩 주가 빠질 때 편입을 일부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많이 실을 수는 없어요. 아직은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까. 다만 25년도를 본다면 좀 네.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업들도 다 중동에서 또 사업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완충제 역할을 하니까 철저하게 그 건설사는 대형사 위주로만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요? 자동차가 이게 참 애매한 게 돈 잘 벌고 실적 좋은데 주가가 안 가가지고 주가는 참 안 갔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그 11월하고 12월은 또 좋았어요. 네. 두 달간은. 일봉도 요즘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아는 최근에 거의 최고가까지 왔어요. 그죠? 기아는 이번에 거의 10만 원까지 왔기 네. 때문에 그 기아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해했죠.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냐 그랬는데 결국엔 이번에 기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실적을 이제 뒤늦게 반영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다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올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내년에 실적 줄어들면 어떡하냐 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가 12조잖아요. 네. 내년 11조, 내후년 11조. 이게 뭐죠? 2년 동안 실적이 정체돼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을 해서 물론 주가가 안 간 건 맞는데 성장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PER도 낮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업종은 아닙니다. 돈도 잘 벌고 배당도 많이 주고 다만 내년을 봤을 때 올해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걸 좋아하는데 네. 그 면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이제 그때 완공이 되는데 그때 조지아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 아마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은 없으니까 저는 기아나 현대차는 이렇게 뭐 너무 사고 팔고 하시는 것보다는 배당 받으시면서 25년까지 그냥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신규 접근은 지금은 하지 마시고 이게 기아도 그렇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한 번씩 빠지거든요. 이게 빠져주죠. 이럴 때 좀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를 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 번씩 큰 조정. 보통 빠지면 한두 달 조정 받아요. 네. 이게 주기적으로. 그럴 때 들어가서 좀 중장기로 배당까지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동차는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12월 이제 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2023년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좀 투자 동향 어떻고, 어떤 주식 사고 있나요?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보면 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제가 업종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거의 반도체 위주로 많이 사거든요. 요즘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사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종 투자자별 동향 보시면 최근 한 달만 좀 잠깐 볼게요. 12월 들어와가지고 12월 4일부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전기전자를 1조 5천억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주로 거의 반도체 위주로 그러니까 보면 반도체랑 운수장비가 어디냐면 자동차 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그 IT 위주로 집중 네. 투자를 했고 나머지 업종은 거의 안 샀어요.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또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은 전기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수출주 위주로 좀 많이 샀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들은 올해 4조 5천억을 이번 12월에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여기도 비슷해요. 주로 삼성전자 같은 이제 IT 위주로 집중 매수를 했는데 다만 차이점 뭐냐면 기관은 거의 그냥 고르게 다 샀어요. 안 산 업종이 없어요. 그나마 건설 빼고. 여기 보시면 건설만 팔았고 나머지 섹터는 그냥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냥 편식하지 않고 정말 고르게 많은 업종들. 물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물론 더 선호했지만 어쨌든 고르게 담은 게 특징이고 다만 외국인은 굉장히 편식을 했다. 다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찍어가지고 매수한 게 조금 특징적이다.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이 12월 들어와가지고 7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보시면 소형주 빼고는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일 많이 판 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기전자. 아시겠지만 3년 전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 샀잖아요. 요즘에 오를 때마다 팔고 있는 네, 건가요? 근데 올해는 엄청 팔았어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도 보이시죠? 개인이 하루에 400만 주씩 팝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죠. 이거를 보면 외국인 루틴이 싹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개인 투자분들 보시면 삼성전자 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지치신 거죠. 예.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물론 이건 평균 단가니까 틀릴 수 있지만 그 옛날에 9만 원대 사신 분도 계시고 5만 원대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물타기도 하시고 그래서 평균 단가가 한 7만 2천 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2천 원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아마 질려서 아마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이고 그 물량을 특히 기관 투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받아가고 있다. 자, 그럼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주식, 좀 개별 주식 사고 있는 건가요? 개별 주식으로 이제 보면 여기 증권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12월 달만 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12월 4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근 거의 한 달 정도의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순매수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조 1천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업종 본 것처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가 들어온 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이 기아가 확실히 이쪽도 자동차고 HLB는 이제 코스닥의 그 바이오 기업이죠. 예, 이쪽도 좀 있는 것 같고 포스코 DX도 이제 포스코 쪽. 근데 이 기업들의 좀 공통점이 뭐냐면 포스코 DX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 가잖아요. 합병되죠. 그럼 거래소로 가요. 사실은 합병되고 포스코 DX도 뭐죠? 1월 2일부로 코스닥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기업들은 좀 코스피로 이전하다 보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공매도 쳤던 걸 환매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런 물량도 일부 있겠죠. 왜냐면 이거 정리해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예, 이전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좀 1,400억 정도 샀고 에코프로 BM도 한 1,290억 샀고요. 카카오, 삼성전자, 에코프로,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좀 주로 샀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샀던 거는 딱 봐도 자동차라든가 이쪽 그 반도체 쪽 이쪽하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기관 투자들을 한번 볼까요? 기관은 여기 기관 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 역시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고 셀트리온도 좀 많이 샀고요. 이번에 신규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 예, 머티도 샀고 HMM도 굉장히 많이 샀고요. 기아, 현대차, 자동차도 역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카카오, 삼성전기, 네이버,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 샀고 CS윈드도 일부 들어갔고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의 좀 특징은 뭐냐면은 좀 소외됐던 기업들을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HMM도 그동안 완전히 소외받고 있었고 카카오, 삼성전기, 네이버, 삼성물산, CS윈드, 하나솔루션 다 소위 말하는 굉장히 왕따주였거든요. 근데 이들 업종들을 12월 달 들어와서 좀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색깔이 분명한데 기관들은 좀 못 올랐던 기업들도 12월에 좀 많이 담은 게 약간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 점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님 2024년 주식터 유망 섹터 뭘로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2024년 어떤 주식 사야 되는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일단 반도체를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올해도 가장 좋게 봤던 섹터가 반도체인데 내년에도 이게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비싼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부 이제 올해 AI 붙어가지고 간 기업들 빼고 삼성전자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지만 PBR로 보면은 아직도 중간밖에도 못 갔어. 중간도 안 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저는 삼성전자를 좀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는 그 중소형주 쪽에서도 올해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에 워낙 많이 갔는데 내년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좀 반도체 소재 있죠. 이렇게 반도체 그 만들 때 필요한 뭐 이런 특수가스라든가 소재들도 어쨌든 이제 감산했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뭐 반도체 쪽이 그래도 여전히 1순위다. 근데 반도체야 뭐 워낙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저는 반도체 주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그 수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 하나 정도는 한번 좀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담아 놓는 게
좋지 않나. 다만 주가가 당연히 좀 조정받는 걸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차트를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한미반도체가 올해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올해 뭐 거의 한 5배인가 올랐으니까 올해 최고 주도주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와서 사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좋은 뭐 모멘텀을 좀 갖고 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럴 때 투자하지 마시고 요새 좀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가온칩스라고 있거든요. 디자인 하우스인데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 때 중간에서 제조할 수 있게 제조용 설계도를 따로 만들어서 삼성전자한테 보내줘요. 그럼 삼성이 그거 딱 보고 만듭니다. 그 회사가 이제 가온칩스라는 기업인데 보시면 이게 주가가 요새 신고가 났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기회 주거든요. 이런 게 또 나와요. 이런 구간들 한두 달. 저는 저런 게 내년에 또 나옵니다. 반도체가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저럴 때 공부하셔가지고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가온칩스의 이런 모습이 좀 갑자기 어느 날 쭉쭉쭉 빠진다. 그럼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급 나가고 바로 안 갑니다. 항상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옆으로 좀 늘어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공부했던 그 기업이면 그럴 때 분할 매수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실패하는 게 이럴 때 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를 굉장히 내년에도 좋게 보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저런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좀 타이밍을 잡아보자. 그게 뭐 1월일지 2월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반도체 말씀하신 소재는 어떤 예시 종목들이 있는 거죠? 소재도 되게 많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이에요. 요즘 주가 좋지 않아요? 네, 요새 근데 그래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소재주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가 네네네. 이게 지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면 엄청나게 빠졌어요. 사실 그게요. 7월에 그 2차 전지 날아갈 때 완전 박살나고 있었거든요.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근데 뭐 주주분들은 말도 못하게 고생하셨는데 다만 한솔케미칼이 정말 우리나라 대표 소재 기업이고 업황이 좋아지면 소재는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를 봤을 땐 한솔케미칼 괜찮고 또 한솔케미칼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도 합니다. 실리콘 응급제. 그 사업이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좀 가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에다가 이제 흑연도 있지만 실리콘으로 만드는 거죠, 응급제를.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랑 반도체 소재가 같이 맞물려서 좋은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주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자, 1순위가 반도체랑 뭐 2순위, 3순위도 있으신가요? 2순위라고 좀 해야 된다면은 저는 이제 조선업종. 조선이 이제 왜냐면 아까 설명은 드렸으니까 다만 이제 조선업종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좀 제일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지주회사라서 좀 약점은 있어요. 항상 할인받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우리나라 조선회사 중에 비상장 회사 중에 3호중공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조선사 중에 돈을 제일 잘 벌어요. 현재 LNG선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실적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돈을 제일 잘 버는데 3호중공업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장이고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을 96%인 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투자해야 3호중공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지금 실적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고 또 무엇보다 밸류에이션도 다른 조선사들이 좀 PBR이 높거든요. 뭐 1배가 넘어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0.7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한국조선해양이 좀 저평가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하이로코리아라고요. 이 회사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냐면 혹시 피팅이라고 아세요? 피팅이 뭐냐면 PT 아는데 헬스장. 그죠?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고 파이프 있죠, 파이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무슨 뭐 석유화학 공장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파이프 막 둘러져 있잖아요. 걔네들 이제 흔히 배관이라고 하죠. 근데 걔네가 일직선으로 된 게 아니라 갑자기 휘어지죠. 휘어질 때 그 휘어지는 거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거를 얘가 중간에서 휘어지게 딱 이렇게 껴주는 거 있어요. 그걸 피팅이라 그래요. 관이음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 회사는 관이음새 중에 좀 작은 거 있죠. 작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장용 피팅이라 그래요. 또 이런 우리 이 수도꼭지 같은 밸브 있죠. 그런 거 만드는데 근데 왜 이 기업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냐면 실적도 좋은데 자사주 소각을 잘해요. 주주 환원에 좀 열심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업황 좋아지면 같이 수주 잘 돼서
실적도 좋아지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잘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한미반도체가 그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 저렇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한미도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는 게 한미가 정말 주주가치에 열심히 했던 기업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 매년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그런 좀 그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하고 하이로코리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삼순위는요? 일단 이제 그 조선주까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 내년에 일단 제가 좀 보고 있는 또 다크호스 중에 하나는 어쨌든 뭐 재미는 가장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음식료 업종 괜찮지 않을까.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음식료 업종은 네.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라면이 올해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삼양식품 주가 2배 이상 오르고 근데 일단 음식료를 좋게 보는 이유는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농산물 가격들이 밀 가격 또 거기다가 대두유, 콩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그 식품 가격은 많이 지금 올려놨잖아요. 네, 식품 가격은 올려놓는데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원가 부담은 줄고 판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 음식료들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집 밖에서 먹는 것보단 집 안에서 먹으려고 한대요. 왜냐면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음식값이 비싸죠. 비쌌죠. 예. 비싸졌죠. 예, 뭐 저기 여의도만 해도 한 끼에 그냥 10,000원 안 가, 10,000원에서 15,000원 들고 가야 먹으니까 부담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구내식당 잘 되는데 구내식당도 잘 되지만 이제 집에서 그냥 가볍게 한 끼 먹으려고 하는 수요가 확실히 내식 수요가 실제 데이터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합니다. 밀키트도 많이 맞아요. 매출 늘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터지고 음식료에서 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게 내식 수요 때문에 밖에 못 먹으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가 부담은 완화되죠. 내식 수요 늘어나면 이 종합 가공식품 회사들 있죠. 이렇게 네. 식품 회사들. 이 회사들이 일단은 저는 좀 내년에 좋은 모멘텀 받지 않을까. 근데 이 기업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많이 빠졌어요. 주가들이 진짜 못 갔죠. 제일제당. 이 기업도 진짜 뭐 아시겠지만 완전 만년왕따죠. 네, 못 갔고 요거 말고 또 동원 F&B 여기 참치캔 주가 진짜 완전 쩔어 있잖아요. 다들. 또 이 대상은 제가 좀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게 아시죠? 그 이정재 씨 때문에 한번 주가가 여기 그 대상홀딩스가 폭등해가지고 그 한동훈 장관과 사진 찍은 것 때문에 한번 약간 정치 테마로 좀 대상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대상홀딩스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움직여 버렸어요 한번. 그래서 이쪽은 좀 그렇지만 사실 그걸 제외하고는 어찌됐건 지금 이쪽 다 괜찮고 저 개인적으로 또 좋게 보고 있는 업종 기업 중에 하나가 사조대림. 여기는 그래도 주가 좀 올라왔지만 여기가 PER이 지금 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여기 내부자도 굉장히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여기 회장님이신가? 그분이 이제 자기가 주식 사면 공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주식을 최근에 자기 주식을 많이 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들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종합식품 회사 중에 그 만년 못 갔던 풀무원도 정말 못 갔죠. 그냥 주가가 쩔어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나쁠 게 여기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수익을 노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음식료 이런 종합식품 회사들은 저는 뭐 내년에 봤을 때는 잃을 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좀 3순위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1순위로 반도체, 2순위로 저 3순위 음식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보시는 거는 이거죠. 음식료죠. 네, 당연히 음식료가 가장 그리고 조금 이제 부담되는 거는 가격적으로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 성과가 좋다 보니까 그러나 업황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를 이길 업황은 지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이나 성장성 면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장 좋은 업황을 투자하고 싶으면 당연히 AI나 반도체로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그거랑 조선이 저는 두 개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다만 가치 투자 면에서 보고 싶다. 그 음식료가 가장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뭐 리스크보다는 좀 싼 거 좋다. 그럼 뭐 음식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종목 점검하고 있는데 이사님이 내신 이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주문 탑 이 책에서 나오는 이사님의 투자 종목 선정 기준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책에도 넣어놨는데 일단 중요한 게 기업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일단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평소에 그런 쪽 공부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인 면하고 양적인 면인데 질적인 면은 뭐죠? 이 회사 뭐 하고 있는 회사인가?
책에도 적어드렸지만 그냥 이 책에 제가 썼던 표현은 뭐냐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건가? 그 드라마 나왔던 그 순양의 그 실제로 이 책에도 그걸 좀 넣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이 되려면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적 분석, 어떤 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질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삼성전자 우리 뭐 하는지 다 알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반도체에서 중요한 게 뭐죠? 반도체금 산업이 앞으로 내년에 성장할 건지 아닌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반도체 뭐 파운드리나 이런 게 다 좋아질 것 같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내년 반도체는 정말 좋아진다. 그럼 그걸 내가 뭐 신문을 보건 책을 보건 리포트를 보건 뭐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년에 반도체 좋아진다고? 그럼 그게 이제 정보의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네. 그걸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업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평소에 기업 분석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업 보고서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책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적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가 양적 분석은 뭐냐면 재무제표 보는 거죠. 재무제표 보는 거를 방법은 되게 많은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넣어놨어요. 거기에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제일 중요한 현금 흐름 보는 법.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는 팁들을 몇 개 넣어놨는데 이걸 보는 거는 이 회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어왔고 그쵸. 실제로 지금도 잘 벌고 있고 아니면 지금 적자나고 있는 게 일시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숫자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면 투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을 모르거나 이제 귀찮은 거죠. 맞습니다. 이걸 또 사실 사업 보고서 보려면 20-30분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김작가 TV나 나오는 분들의 얘기나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되 그걸 가지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한번 추론을 먼저 하신 다음에 진짜 이건 반도체 내년에 될 것 같다. 여러 사람들 얘기된 그러면 그 반도체 안에서 기업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보고서 보고 재무제표 보고 사도 되겠다. 그쵸.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려운데 훈련되면요 그냥 이게 체계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거였죠? 영업이익은 이제 만약에 김 작가님이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갑자기 이제 치킨집을 개설을 했는데 오늘 10,000원짜리를 10개 팔면 매출액이 10만 원 나오잖아요. 10만 원. 네, 10만 원인데 거기서 비용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용에 뭐가 들어가죠? 생닭 원가도 있을 거고. 닭, 임대료, 전기세, 물세, 맞아요. 기타 등 거기다 인건비, 뭐 아르바이트세 그걸 제했더니 뭐 예를 들면은 그럼 그게 한 5만 원 됐다. 그러면 내가 장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걸 빼면 이제 5만 원 남죠. 5만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에서 내 치킨 파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들. 그거. 근데 치킨과 관련 없는 비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임대료. 내가 이제 빌린 것들. 그런 이제 임대료라든가 뭐 일회성으로 뭐 내가 뭐 임대료는 그쪽이 포함돼요? 5만 원이 지금 이제 영업이익으로 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순이익은 뭐냐면은 내가 치킨 판매랑 상관없는 비용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이자 있죠.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고 싶은데 1억을 빌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만약에 월에 얼마를 낸다. 그럼 그 이자 비용은 사실은 물론 치킨과 연결될 수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거든요. 은행에 빌린 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군가 안 빌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회사 자금을 일부를 은행에 넣으면 이자도 받죠. 그것도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치킨과 관련 없는 것들은 영업이익에 다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익이나 비용을 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금 제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게 순이익. 그래서 그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치킨과 관련 있는 비용이냐 없냐 이걸 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그 매출보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기업에서도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바깥에서 어떤 강의하는 분들도 매출 위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실 비용 제외하면 남는 게 진짜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데 가장 부풀리기 용도로 맞아요. 매출 얼마 벌었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혼자 한다면 뭐 당연히 뭐 그게 많이 이제 이익으로 잡힐 텐데 그러니까 기업도 중요한 게 매출액 아무리 늘어도 비용이 남는 게 없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다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에 또 세금까지 제하고 나야 되니까. 근데 일단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이제 기업의 근본적인 너 치킨 팔아서 얼마 남았냐. 그러니까 핵심 너의 그걸로 번 게 있냐. 얼마 벌었어.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리 많이 팔면 뭡니까? 이익률이 낮으면. 그래서 만약에 김 작가님이 치킨집을 했는데 경쟁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치킨을 3만 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익률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영업이익률이 20%다. 근데 갑자기 경쟁자가 두 개 딱 생겼어요. 가만 안 있고 야 저기 잘 되네? 그럼 내가 치킨 값을 2만 원으로 낮추면 거기다 매출도 줄 수도 있어요. 경쟁을 하니까. 그러면 이익률 줄면서 이익도 줄겠죠. 그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비교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예시가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인 거잖아요. 애플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는. 네. 애플은 정말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삼성은 프리미엄 폰에서 애플에 많이 밀리고 주로 사실 삼성은 1등 하긴 하지만 중저가 폰을 많이 파니까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좀 높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주식 외에도 내년에 은행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뭐 요즘에 다양한 투자 자산에 많은 분들 투자하니까요. 좀 어떤 자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내년 특히. 내년에 일단은 금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금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근데 금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요새 금 투자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이 좋은 게 일단 이렇게 물가가 안정화되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 가면요. 항상 과거부터 금은 좋았어요. 근데 금이 안 좋은 시기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물가 오를 땐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 반대가 됐으니까 또 한 가지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근데 미국 경기는 내년에 대체적인 예상이 좋은 게 아니라 안 좋게 보는데요? 좀 꺾인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요렇게 될 것 같다. 그럼 그건 금한테 좀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에 미국의 국채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있죠.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저기 중동에 이 나라들이 옛날에는 돈 벌면 뭐 했냐면 미국의 국채 샀어요. 근데 미국의 국채를 사기가 좀 껄끄럽죠. 미국과의 관계도 있다고 하니까 미국 국채 대신에 전 세계 제일 안전한 거 2순위 금이죠, 금. 뭐 물론 이제 1순위일 수도 있어요, 금이. 근데 미국 국채랑 이제 맞짱뜰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자산이 어디입니까? 금이죠, 금. 그러니까 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대신에 금을 사니까 금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일시적이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에서 좋고 예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금리 낮아지는데 굳이 뭐 예금을 뭐 하기는 메리트는 떨어지고 차라리 예금할 거면 저는 고배당주들 뭐 6, 7% 배당 주는 거 있으니까. 근데 채권 쪽에서는 채권 투자는 저는 여전히 할 만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채권은 어쨌든 원금 보장도 되고 지금도 금리가 어쨌든 옛날보다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채 금리 떨어졌으니까 회사채 금리는 좀 높은 것들도 일부 있어요. 근데 내년에 금리가 어쨌든 안정화되면 기업들의 그 부도 리스크는 많이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부실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우량한 기업들이 회사채 같은 거 발행하면 금리 보셔가지고 금리가 만약에 회사채 금리가 한 4에서 5% 정도 만약에 나오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직접 한번 투자하시는 것도. 근데 이런 채권 같은 거는 꼭 먼저 하지 마시고 은행이나 저기 증권사 가면 PB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한번 채권 금리 좀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회사채 쪽 한번 올해는 국채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회사채를 한번 투자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내년에 좀 어떻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좋게 봐요. 제약바이오가 일단 내년에 이익 전망이 좋아요. 반도체 못지않게 괜찮고 두 번째가 지난 몇 년간 사실 제약바이오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 매력도 있고 세 번째가 실제로 좀 성과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일단 데이터 되게 잘 나왔죠. 잘 나왔고 내년에 아마 미국 이제 임상 결과 나오면 내년 하반기가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FDA 승인 또 이제 기대가 되고 얼마 전에 녹십자가 혈액제제라 그래서 혈액으로 이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FDA 승인 또 받았어요. 이번에 받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옛날과 다르게 FDA를 점점 녹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으로 이제 진입하는 모습들이 내년도에 또 본격화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 흐름이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견조한 편이긴 한데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의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이 제약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니까 그럼 그거를 그 업체들이 직접 만들기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데 위탁을 하죠. 그래서 위탁 생산 업체들의 흐름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겁죠. 네, 근데 거기 관련돼서 그 회사들이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다 위탁하니까 삼성바이오나 우리나라 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한테도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내년엔 정말 한 2년인가 3년 정도의 지금 이제 그동안 좀 주가 부진 딛고 내년엔 바이오의 부활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또 아까 금리 인하도 수혜주니까. 삼바셀트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많이 빠졌었죠. 근데 최근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는 일단 옆으로
조금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적도 괜찮고, 또 이 내년에 또 위탁 생산 물량도 어느 정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주가 이렇게 부진할 때가 저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셀트리온은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항상 이 3사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얘기 있었잖아요. 뭐 분식회계 이슈니 뭐 그런데 어쨌든 합병을 하면 그 이슈는 이제 소멸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 주가 올라가는 것도, 그리고 쪼개는 것보다 합치는 게 좋거든요. 시장에선 그걸 좋게 생각해요. 쪼개면 주가 안 좋은 거 많이 아시죠? 쪼개서 상장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또 DLENC라는 기업이 뭐 바이오는 아니지만 자회사 DL건설이 따로 상장돼 있는데, 이 회사를 100% 자회사로 인수해버려요, 그냥. 그럼 상장 폐지시킵니다. 뭐죠? 쪼개는 게 아니라 점점 합칩니다. 이러면 주가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셀트리온 같이 이게 좀 나눠진 기업들이 합병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셀트리온도 저는 좀 반격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주가 분위기가 이게 13만 원까지 빠졌다가 좀 안 좋았는데, 물론 아직 40만 원 아니지만 드디어 이제 바닥은 좀 찍었다. 네, 그래서 둘 다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내년에 좀 반격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상.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올해 좀 주가 흐름이 괜찮던데,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뭐 팀 한번 볼까요? 네, 정말 많이 올랐죠. 여기 두산 로보틱스도 일봉 보시면 이게 3만 원에서 한 4배 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MSCI랑 코스피 200 편입 기대만. 한마디로 수급으로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우리가 로봇주가 뭐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실적 보시면 매년 적자거든요. 지금 돈을 못 벌어요, 아직까지는. 이거 보시죠. 지금 2018년부터 내년에도 적자예요, 예상이. 내후년에 480억인데 내후년에 480억 벌어도 PER이 162배.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도 주가 올라간 건 수급으로 가는 거예요? 수급이죠, 수급.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협동 로봇 시장 커지죠.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MSCI 편입과 코스피 200 편입, 이 두 가지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는요? 에코프로 머티는 이번에 바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4만 여기 2천 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22만 원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이게 상장하고 나서 한 4배인가 5배 올랐을 거예요. 이게 지금 12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수급 이슈로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됐고, 또 내년 2월에 거기 있어요. 그 어디죠? 그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기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패시브 펀드인데, 다만 좀 각별히 주의하자.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 업황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른 2차전지 다 빠지는데 혼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7월에 봤잖아요. 많이 오른 만큼 리스크는 그만큼 커지다. 그래서 저는 각별히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 주식 굉장히 많이 점검했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 혹시 좋게 보는 주식 또 있나요? 저는 1순위는 항상 그 테슬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요? 네. 책을 봐서 그런가? 약간 제가 가스라이팅 좀 당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책. 네, 그거 보면 주의하실 게 좀 가스라이팅 나갑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전기니까요. 미인전이니까. 네. 근데, 세계 1위 부자가 될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테슬라도 지금 주가 보시면 이제 요 상태니까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전기차가 예전만큼 지금 많이 팔리진 않다 보니까. 근데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이 저는 괜찮아요. 뭐 전기차도 나중에 더 팔릴 거고, 거기다가 이번에 테슬라 로봇 있잖아요. 2세대 버전 나왔는데, 아니 깜짝 놀란 게 계란을 사람 손처럼 이렇게 진짜 잡더라고요. 아니 이게 계란, 우리가 계란 잡기 힘들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꽉 잡잖아요. 그렇죠. 뭐 깨질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잡아도 잡히는 거니까. 근데 계란은 깨지니까 우리 인간이 잡을 때 당연히 조심스럽게 잡죠. 내 손에 깨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 그 로봇이 진짜 조심스럽게 이거 잡아서 옮기더라고요. 안 깨지게. 그걸 보고, 진짜 발전했구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전기차보다 앞으로 로봇이 테슬라 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 로봇 회사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거짓말이 아니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나중에 애플처럼,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애플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애플과 한번 나중에 맞짱 한번 뜨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좀. 다른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중에서. 그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좀. 왜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 이유는 생성형 AI에서 어쨌든 저는
그 챗 GPT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가 좀 많이 오른 건 부담인데.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계속 결국엔 애플을 이길 것 같아요. 네. 시총에서.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방송도 하느라고 자료 준비 많이 하는데 또 강연회도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챗 GPT 쓰시는군요. 그걸로 많이 만들어요. 네. 챗 GPT가 강연자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직은 그런 PPT 기능까지는 좀 없고 뭘로 하냐면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네이버 검색에서 찾는데 챗 GPT에 딱 물어보면요 바로 찾아주고 뭐가 좋냐면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그림이 딱 있으면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이거 근데 그럼 좋은데 그 사진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텍스트로 예를 들면 뭐 제가 김 작가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서로 웃고 있는 거를 내가 쳐요. 그러면 실제로 비슷한 사진을 내가 딱 올려주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려줘요. 그걸로 이제 이미지를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진짜 쓰다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썸네일 같은 것도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아마 앞으로 챗 GPT가 많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삶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PD는 일자리가 곤란한데. 그러니까 요즘에 디자이너분들이 아니 이제 챗 GPT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참. 자, 그러면 지금 이사님이 이제 주식투자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여기 들어온 거는 2005년도부터 네. 예, 거기 벌써 한 18년 정도 네. 되셨는데 오랫동안 계셔보니까 주식투자 수익 올리는 분과 올리지 못하는 분의 차이점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일단 이제 대부분은 똑같아요. 처음에 주식 투자로서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처음에 그러고 나서 다 실패한 이유가 자기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주변에 친구 때문에 시작하죠. 왜냐면 옆에서 이제 돈 번다고 하니까 그때 아시겠지만 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들어오니까 야 옆에 얘가 돈 벌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재밌나? 쉽나? 돈 버는 게? 그래서 우연히 넣었는데 우연히 또 수익이 나죠. 왜냐면 시장 좋은데 뭘 사도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내 전 재산을 올인하다가 결국엔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반복됐는데 결국 뭐죠? 준비 없이 들어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듣고 투자하고 내가 준비를 못하고 남에만 의존하고 이게 실패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포모 현상이 되게 심합니다. 그렇죠. 결국엔 왜 나만 돈 못 벌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라갈 때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좋게 보지만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요럴 때 사야죠. 이렇게 무너질 때. 근데 이때 못 사요. 우리 인간의 속성상 이럴 때 사고 싶지 빨갈 때 저렇게 빨간불 보면 사고 싶고 이렇게 막 폭 나가면은 못 삽니다. 공포심이. 근데 공통적으로 돈 버신 분들은 저걸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기본 전제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저렇게 안 좋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걸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통찰력이라고 그러나요? 미래 전망을 되게 합리적으로 잘 하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야, 앞으로 내년에 이 사업이 될 것 같아. 2차 전지로 돈 버신 분들도 꽤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올해 초에 사서 보신 분들이 아니라 3년 전부터 투자해서 보신 분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뭘 보신 거냐면 야 이제 전기차 바뀔 텐데 근데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1위 아닌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접근을 해서 근데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그 4대 수질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 들어간 양극재 중요한 걸 미리 간파를 해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 분석 잘 하시는 분들이 산업 분석을 잘 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떤 사이클을 그릴지를 합리적으로 잘 추정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는 절대 초보자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분들이 그 사이클에 올라타서 몇 배씩 수익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뭐 공통적인 거는 어쨌든 산업에 대한 정말 자기만의 정말 피나는 공부? 네. 요거랑 공포스러울 때 투자할 수 있는 용기. 요 두 가지가 결합된 분들이 결국에 돈 버는 것 같고 요 반대로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공부 하나도 안 하시고 그 다음 포모 비쌀 때 사시고 쫓아가시고 귀가 얇고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봐온 결과는 거의 성공 못했다. 네, 그렇게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2024년에 한 종잣돈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어디에 좀 분산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저는 이제 주식 쪽에 그래도 한 자기 자산의 한 70% 정도는 왜냐면 이제 금리가 꺾이니까 그래서 한 70%는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업종들 반도체, 조선, 음식료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고르셔가지고 단 좀 내년에 좋아질 게 뭔가 그걸 좀 우선순위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채 회사채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 10% 정도는 뭐 금을 하시건 뭐 현금을 남겨
남겨놓으시건 네. 뭐 그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좀 비중 조절하셔가지고 한번 포트폴리오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그러면 주식투자 포인트가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네, 내년에는 이제 2024년도에는 상당히 또 많은 또 변수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정치의 이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하는 얘기에 따라서 총선도 있고 네. 미국 대선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공매도 금지도 해제되니까 네. 그런 두 가지 변수들이 많이 또 시장을 변동성을 키우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업종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가 잘 돼야 우리나라 증시가 잘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잘 될 거는 다 아는데 네. 우리 예상보다 더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주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반도체가 정말 좋은 성적을 내는지 네. 아니면 기대 못 미치는지 요걸 계속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올해 좀 생각보다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수 있는지. 근데 내년 아마 3월 정도에 중국이 전인대 하니까 네. 그때 경제 정책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때 아마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가 중국이 4년 만에 조금 좋아질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서 24년도 한번 준비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정말 포모 현상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름에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2차 전지 없는 분들은 정말 극심한 포모를 느꼈고 맞아요. 또 최근에 AI 없으면 포모 느끼는 맞아요. 것처럼 매년 이런 포모는 있는데 네. 그 포모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포모를 일으킨 기업도 결국 언젠간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못난이 기업 중에서는 또 스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모 느끼지 마시고 새로운 스타가 뭐가 될까? 네. 이렇게 남들이 관심 없는 쪽에서도 항상 기회를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반도체는 정말 예상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많이 네. 가지고 네. 있고요. 배당 나올 때마다 계속 샀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기 때 제가 네. 편하게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건데 잘 됐으면 네. 어째 삼성전자 잘 되면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아니, 실제로 제가 이게 강연에 다니면 96층에 있는 분도 계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저는 여러분 70층 때 있습니다. 90층 저도 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얼마 전에 출간하신 주중에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77. 아,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헷갈려요. 77 두 번째. 77 두 번째 요거 책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2024년 투자에도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